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아주 먼 옛날 제가 고독이라는 주술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충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주술로 동양에서 유행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을 이용해 잔혹한 저주, 주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오늘은 고독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통해 보다 더 자세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시죠. 고는 글자를 뜯어보면 접시 위에 벌레를 담은 형상을 뜻하며 오늘 이야기에서는 중국의 소수민족인 묘족의 고를 보실 텐데요. 묘족은 현재도 중국 남부, 베트남, 태국 등에 살고 있는 고대 민족으로 화려한 복장과 한족과의 오랜 대립으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묘족이 유명한 것은 바로 고 때문이죠. 보통 고술이라고 하면 단순히 독충의 독을 이용해 사람의 정신을 조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고, 백고, 한고 등이 있는데 정고는 타인이 자신에게 연모의 정을 느끼게 하는 고술이며 여자들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고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고술이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한고는 외도한 남편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고에 걸린 남자가 그래도 아내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불치병에 걸려 참혹한 모습으로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고라는 것이 있는데 한자 그대로 새의 알을 통한 고수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 입구에는 견과류를 파는 묘족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초기파라고 모두 두려워했죠. 그래서 모두들 그 할머니와 왕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제가 7살이었을 때 한창 철없을 나이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가게를 지날 때 몰래 볶은 해바라기씨나 잣 같은 것을 한 움큼씩 훔치곤 했죠. 할머니는 눈이 어두우셔서인지 항상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그날도 해바라기씨를 한 움큼 훔쳐서 몰래 먹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밥상 위에는 삶은 달걀이 5-6개 정도 있었죠. 그런데 그 달걀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냥 먹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저걸 안 먹으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아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달걀을 집어서 통으로 입에 넣었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씹지도 않고 꿀떡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개걸이 든 사람처럼 나머지 달걀도 모두 집어서 씹지도 않고 통으로 다 삼켰고 엄마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셨죠. 그런데 달걀 5-6개를 다 삼켰는데도 계속 미치도록 달걀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배가 갑자기 막 아파오기 시작했고 엄마는 왜 그러냐고 묻고 저는 배가 너무나도 아파서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죠.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소화제를 좀 주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결국 진정제를 맞고 복통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때 아빠가 무서운 표정으로 나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바른대로 대라고 다그치셨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해바라기씨를 훔쳐먹었다고 실토했죠. 그러자 아빠가 한숨을 쉬더니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저를 침대에 눕히고 아빠는 엄마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어디론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늦은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아껴 기르던 씨암탉까지 잡아서 요리를 하는데 표정이 밝지 않은 겁니다. 엄마가 거의 한상 다 차려갈 무렵에 아빠가 손에 굉장히 비싼 술을 들고 그 할머니와 같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푸짐하게 차린 상에 모시고 술을 따라드리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시더군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딱딱하게 굳어있던 할머니 표정은 조금은 펴졌고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쥐새끼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 개미가 왜 걸렸을까? 아무튼 애는 살려드리니 너무 걱정 마소.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빨간 실을 꺼내더니 제 배에 칭칭 감으면서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걸 외는데 아프던 배가 점점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껍질을 까지 않은 달걀 2개를 꺼내더니 빨간 실의 다른 끝을 계란에 감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병에 담긴 물약 같은 거를 내 배꼽에 바르고는 15분 후에
달걀을 칼로 갈라보라고 하고는 가버리셨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15분 동안 기다리다가 달걀을 갈라봤는데 저는 물론이고 엄마와 아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삶은 달걀이었는데 달걀 노른자 부분에 거머리 같기도 하고 지네 같기도 한 이상하게 생긴 벌레가 가득 끓고 있던 겁니다. 분명 달걀 껍질에 구멍 같은 건 없었는데 그 벌레들은 어떻게 들어갔나 싶었죠. 아무튼 그 충격으로 나는 아직도 달걀을 잘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도둑을 잡았는데 이 도둑이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달걀 20개를 삼키고 체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신원조회를 할 때 전과 때문에 잡힌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도둑이 달걀만 보면 무작정 입안으로 쑤셔넣어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한 적도 많아서 병원에서도 침대에 묶여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초기파 할머니가 내린 고술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찌저찌 해서 도둑의 가족들이 그 초기파 할머니를 찾아서 거액의 재물을 지어주고 고소를 풀어줬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그 사람은 나무에 묶어두고 그 사람 앞에 달걀 노른자 삶은 것을 대야에 가득 담더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몸을 비틀면서 광기를 쓰더니 눈이 위로 뒤집힌 채로 입으로 팔뚝만큼 실한 벌레를 토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벌레의 모양은 내 고수를 풀어줄 때 벌레와 똑같이 생겼지만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팔뚝만큼 실했고 길이는 20에서 30cm 정도였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벌레를 열 몇 마리나 토해내고는 탈진했는지 의식을 잃었죠.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도둑이 늘 할머니 가게에 잠입해 몰래 견과류를 한 포대씩 도둑질해 갔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께서 비록 연세가 많으셔서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물건이 줄어드는 낌새는 채셨다고 하고요. 단고라는 고충은 계란 노른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숙주가 계란을 삼키도록 조종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걸려버린 건데 다행히도 빨리 고수를 풀어서 벌레가 크게 자라지 않았고 실로 뽑을 수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구와 강두술로. 이건 제가 10살 때의 일로 당시 저에게는 이모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쉴 새 없이 혼잣말을 하거나 때때로 벌거벗은 채로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가족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모가 젊었을 땐 얼굴도 예쁘고 굉장히 똑똑해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떤 태국 남자와 연애하다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그 충격으로 그렇게 됐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정신질환을 앓은 뒤로 할머니가 이모네 집에서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친척들은 명절이면 항상 이모네 댁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침 추석이라 친척들이 다 이모네에 모였죠. 친척들이 모이면 어른은 어른끼리 술을 마시고 애들은 애들끼리 숨바꼭질 같은 걸 했습니다. 숨바꼭질할 때 가장 흔히 숨는 데가 있는데 그날도 이모 침대 밑에 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히는 겁니다. 집어보니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의 목각 인형이었는데 대체 이게 뭘까 싶어 밝은 곳으로 나와 인형을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있는 거실에서 보고 있으니 할머니께서 깜짝 놀라서는 그거 어디서 났냐고 저에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래서 이모 침대 밑에서 찾은 거라고 말하니 어른들이 전부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심각한 얼굴로 몇 마디를 하시더니 이모 방에 가셔서는 침대를 통째로 드러내니까 비슷한 모양의 목각 인형이 열 몇 개나 있더군요. 여러가지 자세로 목각 인형들이 있었는데 모든 인형에는 등 쪽과 아래쪽에 피 같은 걸로 문자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개와 이불도 다 뜯었는데 부적 같은 것들을 꼬깃꼬깃 접어놓은 종이 뭉치가 몇 개도 나왔고 이상한 벌레가 가득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건 고술이다. 고술이 틀림없다. 그 태국 남자가 한 짓이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친척들이 묻자 할머니는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모는 그 태국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그런데도 이모는 막무가내였다는 거죠. 마침 할머니는
태국 남자가 불법 밀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해서 중국에서 추방했다고 했습니다. 추방당한 후 그 남자가 전화가 와서는 자기는 강두술과 고술에 능한 사람이라는 둥, 자기가 없으면 당신 딸이 죽게 될 거라는 등 이상한 소리를 늘어놔서 번호를 아예 바꿨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뒤로 이모가 저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친척들은 상의를 거친 뒤 근처 절에 있는 큰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튿날 친척들이 이모를 데리고 절에 갔는데 큰 스님이 이모의 상태를 보시더니 이런 말을 했죠. 보아하니 사술과 고술을 겹으로 걸어놓아 풀기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지리상으로 습하고 음기가 강하니 고가 득세할 것이죠. 다만 절에 있는 큰 향로만은 십수년 동안 향을 태운지라 양기가 강할 터이니 목각과 부적들은 거기에 넣어 태우시고 사람은 하루빨리 전기가 강한 곳에 보내어 퇴사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큰 스님의 말대로 곤륜산에 있는 마선생이라는 유명한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저는 어렸기에 따라가진 않았고 그 뒤의 이야기는 아버지한테서 들은 겁니다. 그 마선생이라는 사람은 꽤 유명한 퇴마사 가문인 마씨 집안의 종손이라고 하더군요. 현지에서는 구마 가문이라고 거의 전설처럼 유명한 집안이라는데 실제로 본 건 처음이랬습니다. 진짜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노란 도복에 불진을 팔에 걸치고 있었는데 예상 외로 나이는 많지 않았고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대요. 아무튼 그 마선생이 이모를 딱 보더니 강두술과 고술을 겹으로 걸었으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네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고충은 건조한 곳에서 살지 못하니 이곳에 당분간 머물면서 고술을 약화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강두술은 제가 방법을 대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고는 부적 같은 걸 태워서 매일마다 그 재를 찬물에 넣어 이모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모기 유충 같은 벌레들이 조금씩 이모의 소변에서 나왔답니다. 정신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고 같이 갔던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큰 고모도 다 조금씩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이모가 계속 악몽을 꾼다는 겁니다. 이모 말을 들어보면 사람의 머리에 무슨 뱀 같기도 하고 지렁이 같기도 한 몸뚱아리를 한 괴물이 자신을 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 선생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마 선생은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건 괴물이 아니라 그 태국 남자의 스로핑이라고 하더래요. 스로핑이란 강도술사들이 낙태된 태아를 이용해 만드는 일종의 악귀입니다. 몸뚱이는 없고 머리로만 날아다니는데 머리 밑으로 기다란 창자가 달려있어 언뜻 보면 뱀이나 지렁이 같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주술사들은 스로핑을 부려서 타인에게 저주를 걸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비록 악귀지만 귀신처럼 형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할 때 반드시 병아리나 쥐 같은 거 잡아먹어 창자로 소화시켜 체력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모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건 그 남자가 이미 태국에서 스로핑을 날려보냈다는 얘기고 아마 며칠 내로 도착할 테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했대요. 말하자면 일종의 중국 도사 대 태국 술사 같은 빅매치가 이뤄진 셈이죠. 그 뒤로 며칠 동안 마 선생은 제자를 데리고 사찰 안의 공지에 법진을 그리며 쌀과 부적, 복숭아 나무로 된 목검 등 의식에 쓰일 물건들을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아버지와 삼촌은 이모를 법진 안에 모셔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마 선생은 제자 7명을 데리고 일명팔귀진으로 정주하고 앉아서 스로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밤 11시쯤 됐을까 삼촌하고 아버지는 거의 꾸벅꾸벅 졸기 직전인데 갑자기 마 선생이 왔다 하고 소리치는 걸 듣고는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스로핑을 보는 자는 운이 쇠해지니 법사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있으십시오. 마 선생은 이 말을 하고서 주문 같은 걸 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은 채로 이모 팔다리를 붙들고 뭔지 모를 공포감에 말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약 5분가량이 흘렀을까 갑자기 귀에서 애행하는 모기 소리 같기도 하고 벌떼 소리 같기도 한 소음이 들렸답니다. 그 소음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는데 마 선생이 뭐라 크게 주문을 외고 도목검을 휘두르는 소리가 나면 뜸해지고 조금 지나면 또 귀에서 애행하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답니다. 앵앵대는 소리가 조금 뜸해지자 갑자기 고양이 비명 같은 게 막 들리고 갑자기 이모가 막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더래요.
그때 아버지는 이모가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고 있었는데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소름 끼쳤다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펄럭펄럭하며 천이나 깃발 휘두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다른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마 선생이 요란하게 주문을 외는 소리만 들렸답니다. 그리고 이모도 조금씩 안정되고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의식이 끝나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마 선생이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하는 말에 눈을 뜨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주위에 온통 손가락 마디만한 날벌레들의 시체가 잔뜩 널려 있었대요. 그리고 마 선생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았죠. 걱정돼서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스로핑은 성공적으로 제압했는데 고술이 문제라고 했죠. 원래 고술은 건 사람만이 해법을 알고 있어 풀기가 까다로운데 이모는 그 풀기 어렵다는 정고에 걸렸으니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곤륜산의 좋은 기운이 강해서 고충이 조금 수그러들긴 했는데 아마 돌아가면 또 발작할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실은 고수를 건 사람에게 부탁해 푸는 게 맞지만 그 태국 사람의 인성으로 볼 때 풀어줄 리가 없다고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다급해져서 그런 방법이 아주 없는 거냐고 물으니 한숨을 쉬면서 방법은 있다고 하더래요. 일생 동안 습한 지역에 가지 말고 태국에도 가지 말며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만 생활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죠. 고충은 건조한 지역에서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태국 남자도 스로핑을 잃었으니 당분간 이모를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할 것이고 스로핑은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다시 만든다 해도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찾기를 포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용할 부적 몇 개를 받고 돌아와서는 가산을 팔아 이모를 중국 제일 북쪽에 있는 흑룡강성으로 이사시켰습니다. 중국에서 춥고 건조한 지역이라면 흑룡강성이 최고였으니까요. 실제로 이모는 지금도 흑룡강성 목단강에 살고 있고 이미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한 번도 여행을 하거나 고향에 간 적은 없답니다. 언제 정구가 다시 발작할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술이라는 거는 이야기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잔혹한 주술입니다.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피를 말려 죽이는 술법으로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하죠. 고술에도 급이 나뉘어 있는데 가장 심한 고술 같은 경우에는 제작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과정만 봐도 한눈에 가장 위험한 고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충이라는 독충은 다 모아서 하나의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항아리를 열어보면 나머지를 다 죽이고 살아남은 벌레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벌레를 가지고 주술을 행하는데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지만 이 주술을 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술은 워낙 효과가 좋은 주술이라 지금까지도 암암리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거나 보는 건 절대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최근에 나폴리탄 괴담을 몇 개 올렸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폴리탄 괴담이 한창 유행했을 때 공포특강으로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나폴리탄 괴담은 일본에서 시작된 출처를 알 수 없는 하지만 현실적인 공포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진짜 있는 건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 라는 데서 오는 재미와 공포가 나폴리탄 괴담의 주요 재미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공포학과를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시면 어떤 괴담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시죠. 공포학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공포학과는 무서운 이야기, 각종 괴담, 전설 등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로 2016년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포학과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에게 공포학과 이용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포학과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을 누르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학과에서는 매주 4회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고 이용할 시 언젠가부터 PD의 공포학과 영상이 사라져 이 채널이 있는지 없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포학과의 새로운 콘텐츠는 평일 오후 2시경 게시되며 주말에는 그간 게시되었던 영상 중 재밌는 것들만 모아 올리고 있습니다. 공포학과 수강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끔 새벽 4시경 영상이 올라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썸네일도 없고 검은 화면만 이어지는 해당 영상은 절대 시청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포학과는 그간 단 한 번도 새벽에 영상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공포학과 영상 콘텐츠 종류는 공포 실화를 다루는 동아리, 동네에 얽힌 괴담을 다루는 동네 괴담, 전설을 소개하는 전설의 교양, 일본 괴담은 2채널 괴담, 공포와 관련한 지식을 다루는 공포 특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상 제목에는 꺽쇠 표시로 각각의 종류를 가장 앞단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끔 오류인 것인지 아무런 제목 표시도 없이 보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공포학과는 수강생 여러분이 편히 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제목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와 다른 시간 제목으로 콘텐츠가 업로드된다면 가볍게 무시하시고 절대 영상을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널 운영 규칙상 공포학과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 초반에 등장하는 교단 위에 서 있는 M교수는 영상에 목소리를 입히고 무서운 이야기를 창작하기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30대 남성으로 공포학과 원년 멤버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댓글에 M교수를 욕보이는 내용으로 작성하신다면 빠르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수강생들의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댓글은 정독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수강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끔 M자 탈모에 걸린 M교수라고 놀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째서인지 그들은 탈모라는 단어만 써도 더 이상 댓글을 달지 못합니다. 또 이따금씩 공포학과 W교수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공포학과 초창기부터 수강해온 학생들의 물음으로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W교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찾지 마십시오. 공포학과에 본인이 겪은 섬뜩한 경험담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호러넘버2 gmail.com으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선별 과정을 통해 이야기로 만들어드립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제보될 때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살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메일이 수급되었으며 본문에는 전화번호와 생전 본 적도 없는 얼굴의 여자 사진만 덜렁 있습니다. 혹시 싶어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없는 번호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메일이 한 달에 한 번, 꼭 그 달의 마지막 날 새벽에 온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으니 더 이상 메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포학과에 올라오는 영상 대부분은 초반부에 M교수가 강단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끔 M교수가 바닥이나 교탁 위에 누워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M교수는 무서운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런 자세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영상을 발견했다면 댓글로 영상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혹 영상 자막에 오류가 있다는 댓글을 쓰거나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자막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탈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한 오탈자가 아닌 생뚱맞은 단어들을 봤다는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죽고 싶어, 우린 모두 죽는다, 여긴 너무 추워, 이처럼 전혀 이야기와 상관없는 자막을 보신다면 그 즉시 영상 시청을 멈추시고 유튜브 어플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반드시 어플까지 종료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전파합니다. 공포학과는 유튜브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실존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절대로 찾지 못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장소를 밝힐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공포학과라는 간판을 발견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사람은 또 다른 공포학과 운영진이 되어 평생을 공포학과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불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규칙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은 공포학과 수강생으로서 재밌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혹여 불편한 점이나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게 진짜인가 혹은 거짓말을 하는 건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인 것도 있고 거짓인 것도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재미도 나폴리탄 괴담의 포인트이기도 하죠. 혹시라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요. 공포학과 학생분들이 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공포학과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절대 귀신 같은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보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수많은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처음 귀신을 보게 되는 경우는 한채 예상도 안 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시죠. 아직도 친구들끼리 술 마실 때 가끔 말하는 제 경험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쯤 갓 전역해서 처음 자취방을 구했을 때입니다. 부가연동 재개발지구 또는 굴레방다리 달동네 뭐 이런 식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밀어버렸다고 들었는데 이 집에서 나온 이후 그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제가 거기서 구한 집은 옥탑방이었고 평상에서 별을 보는 낭만 따위는 찾을 수도 없는 옥탑이었습니다. 달동네 중턱에 있는 구축 빌라에 불법으로 증축한 옥상층이었죠. 가뜩이나 싼 전세 매물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나온 곳이었습니다. 밝은 대낮에도 동네에 닭이 돌아다니고 골목 어귀에는 보살집이나 점집이 가득해 대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뭘까 생각되었죠. 21세기의 서울 한복판에 닭이 돌아다닌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거리마다 점집에 붉은 깃발이 나부껴서 밤엔 더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아무튼 당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저녁에 비몽사몽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랑 주말을 맞아 자취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집 창문에 나뭇가지 그림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동네다 보니 가로수나 가로등이 있고 밤에 가로등 빛이 위로 뻗어 창에 닿으면 그림자 정도야 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괜한 장난기가 들어서 여자친구에게 괜히 겁을 줬습니다. 저거 사실 나무가 아니라 사람 손이고 이 동네가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동네라 죽은 고인분들을 기리려고 깃발도 건다. 가끔 저렇게 창문에 손 그림자가 비치면 모른 척 해야 된다. 대충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는데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즉석에서 지어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는 약간 겁을 먹었는지 저한테 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죠. 다음날 여자친구를 바래다주고 출근길에 나설 때 집 앞 그 골목 어귀로 들어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가 보이는 게 맞나? 그것도 재개발지구 깊숙한 곳에 있는 달동네에 어떻게 나무가 있지? 물론 있긴 합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옥탑방 창문에 그림자가 비칠 정도로 높은 나무는 없고 집 주변에도 나무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빌라 자체가 워낙 따닥따닥 붙어있는지라 나무가 설 곳은 없었죠. 당연히 이 생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당장 일을 나가야 되니 비몽사몽 걸어갔습니다. 오지게 바쁜 하루가 끝나고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그날은 열대야가 한창인 여름밤이었는데 옥탑방, 그것도 컨테이너로 만든 간이 주거지여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싱크대가 얼어붙어서 여름에 에어컨을 안 키면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에어컨을 켜고 정신없이 골아떨어졌죠. 한참을 자고 있는데 귓가에 찬바람이 훅 하고 불어왔습니다. 에어컨이 워낙 후진 것이라 온도 조절이 맛이 가서 틀어두면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어 그날도 어김없이 일어나서 끄고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이부자리 옆에서 현관 방향으로 있었고 그 말은즉 머리맡으로 직접 냉풍을 뿜을 각도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에어컨이 나한테 바람을 불 수 없다는 걸 깨닫자마자 갑자기 멋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에 가로등 불빛이 간접등으로 어스름하게 비추는 방 끝에 주방과 현관 사이쯤에 뭔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긴 검은 머리칼에 하얀색인지 빛바랜 노란색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넓은 옷을 입고서는 등을 돌려 웅크리고 있었죠. 정말 뭔가가 있었습니다. 갓 전역해서 치안도 안 좋은 동네에 살면서 도둑이나 괴한이 침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늘 해왔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머리맡에 항상 장도리를 두고 자기도 했고 가끔 주말에 늦잠을 자다가 친구가 놀러오면 문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장도리를 들고 일어서서 경계부터 할 정도로 준비를 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누운 채로 눈만 뜨고 있었죠. 그걸 본 순간 도둑인가 공격해야 되나 이런 가짜는 생각 같은 건 들지도 않았고 본능적으로 그냥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당연한 걸 납득하는 심정으로 개구리가 뱀 앞에서 몸이 굳듯이 깨닫았죠.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차가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게 지금 나를 봤다. 형체도 불분명하고 눈은커녕 이목구비도 안 보이는데 그게 나를 똑바로 보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나와 눈이 마주쳤다는 걸.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눈이 꽉 감겼습니다. 다행이다. 이대로 기절하자. 낮이 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속으로 덜덜 떠는데 다시 귓가에 바람이 쓱 불어왔습니다. 아, 저게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다. 눈을 뜨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다더니 쫄았네. 이부자리 위에 행거에는 옷이 걸려있고 그 중에는 제 저녁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안 자는 거 알아. 일어나봐. 웃음기 하나 없는 목소리로 조롱이나 농담 같은 말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기계적으로 또박또박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진짜 까무러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곧장 근처에 자취하는 친구 집에 들어가서는 사흘간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죠. 그 뒤에 얼마 후 이사를 갔습니다. 이삿날 전까지 그 친구랑 자취방에서 같이 살았고 그 기간 동안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믿든 안 믿든 자유지만 거짓말 하나 없는 실제 저의 경험담입니다. 공포영화도 좋아하고 괴담도 즐기지만 귀신은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그날을 기점으로 어쩌면 정말로 귀신은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느끼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분명 그곳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실제로 있으면 당연히 무서울 겁니다. 더군다나 바람을 불고 말을 거니까 기절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사실 저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한번 귀신 보고 나니까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있다고 한들 절대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편하게 쉬고 놀러간 여행지에서 귀신을 보게 되면 그것만큼 짜릿한 게 없을 겁니다. 귀신이 옆에 오면은 그렇게 춥다고들 하죠. 경찰들 중에는 사건 현장이라고 의심되는 곳에 가면은 문에 손을 가져다 댄답니다. 유독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문이 있는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시체가 나온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꽤나 재밌습니다. 가시죠. 10년 전 겨울, 경주에 있는 유명 콘도를 빌려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경주까지 다녀오며 겪은 일입니다. 경주는 수학여행으로 3번이나 이미 다녀왔고 가족이랑 갔던 데라 사실 새로울 건 없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9명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같이 단기 알바를 하면서 친해진 상태라 뒤풀이로 생각해낸 여행이었습니다. 차를 빌려서 그냥 보고 싶은 곳 편하게 둘러보다가 콘도에 들어왔습니다. 콘도는 큰 침대가 있는 방 1개와 작은 방 1개,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었고 화장실은 현관 쪽에 있었는데 작은 방과 마주보고 있었죠.
그리고 현관과 작은 방 사이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기도 구워 먹고 군것질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약간 취해서 밑에 내려가 아케이드에서 게임도 하다 와서 다시 마시다가 결국 취해서 작은 방에서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중간에 깼을 때 옆을 보니 후배 한 명이 자고 있었고 발 밑에는 선배가 내 발과 얼굴을 마주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위가 고요하기에 다 자나보다 하고 다시 잠에 드는데 보통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날따라 유독 중간중간 잠에서 깨더군요. 그리고 뭔가 이상했던 건 깰 때마다 온몸이 시릴 정도로 한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온돌방이 뜨끈했음에도 일어날 때마다 너무 추워서 깼고 심지어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기이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2번 정도 눈을 떴을 때 자꾸 드는 이상한 기분에 문 쪽을 보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누군가 지나가더군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분명히 보였는데 당연히 애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가나보다 싶어 다시 잠에 들기를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땅에서 진동이 느껴지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겨우 눈을 떠가며 휴대폰 화면을 보니 아까 제 옆에서 자고 있던 후배의 전화였죠. 그것도 새벽 6시에 분명 옆에서 자고 있던 후배가 전화를 건 겁니다. 얘가 미쳐서 장난 전화라도 하는 건가 그냥 씹고 자는데 등을 돌리다 살짝 본 현관 쪽 창문에서 뭔가 양옆으로 움직이더군요. 자세히 보니 사람 그림자가 가만히 서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몸을 흔드는 겁니다. 분명 사람 형상이었고 그림자만 봐도 그리 큰 형체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 와중에 계속 몸만 움직이는 게 보였죠. 자꾸 깨다 자다를 반복하니 이제는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밤에 봤던 그 사람 형체가 다소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죠. 분명 여자들만 있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너무 짧아 보였고 귀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까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후배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새벽에 뜬금없이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려다 밥 준비하는 게 바빠 보여서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묻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밥을 먹고 씻고 나와서는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향했죠. 그런데 집에 가는 도중에 옆에 있던 그 후배가 대뜸 말하더군요. 언니, 저 어젯밤에 정말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연유를 물으니 후배 또한 저처럼 밤에 계속해서 일어났답니다. 그럴 때마다 방문이 열려 있는데 닫고 다시 자고 일어나면 또 열려 있더래요. 문이 고장난 것도 아니었고 매번 닫을 때마다 철컥 소리가 났음에도 중간에 잠에서 깨면 여지없이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죠. 후배 또한 제가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문을 열고 가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옆을 돌아보니 제가 그대로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봤던 창문의 그림자를 후배도 봤다고 하더군요. 양옆으로 흔들리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저야 그냥 잤지만 후배는 아예 나가서 저 사람이 뭔지 확인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 중 한 명이 키가 없어서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가려는 찰나에 다른 방에 갔을 때 같이 여행 온 사람들이 다 있더랍니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방금 전까지도 몸을 흔들고 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죠. 순간 소름이 돋아서 방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로비로 내려가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카드키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건데 나중에서야 겨우 직원들 도움받아서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후배한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오히려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방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후배가 겪은 일을 정확히 똑같이 저도 겪었다는 게 무섭더군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주 모 숙박업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주에 이런 이야기가 많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맨날 이렇게 숙박하는 곳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어디 놀러 가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대개 귀신이라는 존재는 죽어서도 원한을 풀지 못해 현생에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가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귀신 중에는 본인이 죽은 줄도 모르는 귀신이 있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승을 떠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필경사님이 본인의 작은아버지께서 겪으신 섬뜩한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바탕 동네가 발칵 뒤집혔을 정도로 꽤나 큰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가시죠. 제가 비교적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지만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저나 친척들이 아직까지도 이따금씩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작은아버지께서는 직장생활을 하실 때부터 경기도 모처에서 지금껏 사셨습니다. 지금은 그 동네도 재개발이 되어 옛날 동네는 찾아볼 수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오래 사셨던 곳이죠. 그때만 해도 단독주택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고 골목골목 꽤 큰 주거지역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들끼리도 사이가 좋았는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계모임을 비롯해 다 같이 근교로 놀러갈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죠. 그 중에는 골목 끝자락에 살고 계시고 동네 통장도 하셨던 장씨 아저씨가 있었대요. 전파사를 하시면서 동네 일도 열심히 해주시던 분이었는데 동네에서도 평이 워낙 좋은 분이었고 성실하기가 이루 말할 게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눈이 엄청 내리던 날이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미리 염화칼슘을 배급해줄 때였고 장씨 아저씨가 일을 도왔다고 하더군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정해져 있는 지점에 염화칼슘을 배급하는 일을 하셨는데 원체 눈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만 마주오던 차와 그대로 부딪혀버린 겁니다. 애초에 속도를 낼 수 없는 날씨였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보니까 몸이 그대로 붕 떠서는 옆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대로 전봇대를 머리로 받아버린 거죠. 그 충격이 그대로 머리로 와버려서는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동네 사람들도 병원에 다 같이 몰려갔고 장례식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하고 슬픔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흐른 시점에 계모임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대요.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던 김씨 아줌마가 전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하니까 집 앞에서 장씨 아저씨랑 이야기하느라 늦었다고 했다는 거죠.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던지라 술에 취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으니 본인이 어제 장씨 형을 봤다고 맨정신에도 말하더라는 겁니다. 워낙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뒤에는 그 옆집에서도 장씨 아저씨가 본인 집 앞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은아버지께서 일을 마치고 간단히 소주를 한잔하시고 돌아오시는데 집 대문을 열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더랍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눈앞에 장씨 아저씨가 가만히 서서는 씩 웃고 있더래요. 작은아버지께서 술을 원체 잘 드시는 분인데 그날은 한 병도 안 드셨답니다. 그런데도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앞에 빤히 서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정말로 이 형님이 살아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헛갈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님이 여기 어쩐 이유로 계시는 거냐, 정말 형님이 계시는 거 맞냐고 물었대요. 그런데 방금까지 웃고 계시던 형님이 그 말에 갑자기 표정이 험상궂게 바뀌면서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못 있을 곳에 있는 거냐고 대뜸 따지더래요. 마치 본인이 떡하니 살아있는데 왜 죽은 사람처럼 보냐는 식으로 말이죠. 어찌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작은아버지도 당황하셔서 평소처럼 대화를 하셨다는 거죠. 분명 머릿속으로는 이 형님 장지까지 따라가서 관까지 들었는데 대체 왜 내 앞에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 평소처럼 행동하고 살아있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와이프랑 애들은 잘 지내냐는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숨을 푹 쉬며 물어보더랍니다. 야, 내가 죽었냐?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피하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고는
마치 사고를 당했던 그날처럼 눈에서 피가 뚝뚝 흐르더래요. 그 모습 그대로 작은아버지 옷깃을 잡아당기며 진짜 내가 죽은 거냐고 윽박을 지르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이 형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지각되면서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집으로 뛰어들어가셨대요. 그날 이후로 동네 전체에 장씨 아저씨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늦게 현관 벨소리가 울려서 나가보니까 장씨 아저씨가 서 있었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다고까지 하더군요. 아이들이 낮에 골목에서 놀고 있다가 장씨 아저씨를 봤다는 애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들 저녁 늦게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꺼려했고 나갈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다녀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어야만 했죠. 그러다 결국 작은아버지네 윗집 할머니께서 골목에 쓰러져 있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 때문에 다 같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무당을 부르기에 이릅니다. 할머니께서 동네 마시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가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서 다시 집에 가고 있는데 다시금 뒤에서 누가 부르길래 봤더니 장씨 아저씨가 피범벅이 돼서는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할머니께서는 제발 이렇게 있지 말고 어여 좋은 곳으로 가라고 차분히 말씀하셨는데 노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붙잡고는 대체 내가 왜 죽어야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너무 세게 흔들어서 넘어지셨다고 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깨웠다는 겁니다. 거금을 들여 모셔온 무당은 장씨 아저씨네부터 시작해서 골목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뒤에 장씨 아저씨네 가족이 따라붙어서는 자식들이고 아내고 죄다 울고불고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몇 시간을 말했답니다.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니까 장씨 아저씨를 봤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동네 분위기도 좋아져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다들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고요. 물론 가끔가다 아저씨를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전보다는 빈도도 낮아지고 다들 쉬쉬하던 때라 그리 주목받지는 않았대요. 이제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있어서 이웃들도 뿔뿔이 흩어졌지만 작은아버지는 분양권을 받아서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가끔씩 이전 주민들과 만날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작은아버지께서 장씨 아저씨가 문 좀 열어달라고 골목이 떠나가라 울며 소리를 지르던 걸 들은 적이 있으셨답니다. 물론 워낙 소문이 파다하고 모두들 긴장해 있었던 때라 그냥 본인도 꿈을 꾼 줄 알았답니다. 근데 이날 그 이야기를 꺼내니 다들 자기도 그거 들었다고 말하는 바람에 섬뜩했다고 하셨죠. 지금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에 드셨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는 귀신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평소대로 행동하거나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겠죠. 하지만 장씨 아저씨의 경우 본인이 죽은 걸 알지만 인정할 수가 없어서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찰나의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면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이고 인정하기 싫을 수밖에 없겠죠. 오죽했으면 이웃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만큼 괴롭혔을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